안녕하십니까. 품위관리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기초통계 로드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이제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험계획법은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고, 이 실험계획법을 통해서 뭐 음식의 개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제품에 대한 뭐 조건 개발, 다양한 데 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볼 테니까요.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계획법은 핵심 특성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핵심 특성을 관리도를 이용해서 그 공정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공정 능력 지수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관리해도 산포가 이 스펙보다 크거나 아니면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산포를 줄이고, 그 다음에 평균을 이 센터로,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럴 때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우선 파라메터 설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허용차 설계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이 파라메터 설계는 주요 파라메터의 최적 조건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자들에 대한 조건을 찾고, 그다음에 그 최적 조건을 바탕으로 평균을 그 데이터의 그 핵심 특성 데이터의 평균을 목표값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서 산포를 감소하는 설계를 말합니다. 제품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이 실험하는 방법의 종류는 인자의 수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한 개면 일원 배치법, 두 개면 이원 배치법. 어, 그러니까 이걸로 보여드리면 이 인자 A로만 A 뭐 1수준, 그러니까 전류 뭐 10, 전류 20 이렇게 1, 2로 나눠서 이렇게 반복을 뭐 두 번, 세 번 하든지 하면 그게 1, 1원 배치법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원 배치법은 인자의 수가 두 개인 경우. 음, 비슷하죠? A 실험할 때 그 옆에 B라는 인자를 또 두고 실험을 하면 어차피 할 거, 이 인자, 그 B 인자도 두면서 두 개의 인자에 대한 그 최적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럴 때 이원 배치법을 하고, 근데 요인 배치법하고 이제 결합법인데, 인자의 수가 이제 3개에서 4개일 경우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인자가 3개가 되면 한 번씩 더 쪼개져 갖고, 총 여기 4번, 여기 4번 해서 8번의 실험이 되겠지만, 인자의 수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쪽에만 8번, 8번가 16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실험을 하다가 아마 날이 셀 겁니다. 그래서, 어, 블럭에 교락을 시켜가지고, 불필요한 교인자는 구하지 않고, 다 필요한 그 인자의 영향만 찾는 실험이 있고요. 이런 교락법을 이용하면 인자가 이제 3개, 4개일 경우에도 실험수를 크게 줄여서 어, 효율적인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직교별법이 있고요. 이건 인자의 수가 한 4개, 7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을 경우에는
직교배열법을 활용하면 요인배치법, 여기 이제 결합법과 마찬가지로 인자의 수를 크게 줄여서 아주 효율적인 실험을 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치명인자 찾을 때 이 요인배치법하고 직교배열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험 배치법을 통해서,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많은 다수의 그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제가 이 앞 영상에서도 여러 그 개선 활동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 예전에 L전자, 거기서도 이제 식스 시그마, 개선 활동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별건 없었습니다. 약간 통계가 바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음, 그런 성과도 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허용차 설계. 충분히 최적 조건을 주고, 그 제한성 검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규 분포, 그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안전 상태를 확보했음에도, 스펙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스펙을 설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든 경우. 그럴 때는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해서 3시그마 확률을 이용한 화용차 설계를 하면 됩니다. 즉, 음, 이렇게 평균이 나왔으면요, 표준 편차를 3배의 거리에다가, 어, 그 스펙 상한선, 표준 편차 3배 거리에다가 스펙 하한선을 두면 어느 정도 이제 허용차 설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차고 허용차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규격 중앙 목표값에서요, 상한 또는 하한, 이 한쪽씩 한쪽씩을 우리는 허용차라고 합니다. 허용차, 허용차.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그걸 허용차라고 하고요. 0.1, 0.1 더해서 이 끝에서 끝까지는 이제 0.2가 되겠죠. 그런 건 이제 공차라고 하고,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공정 능력 분석할 때 이제 가끔 이제 약자로 T라고 쓰기도 하고요. 근데 영어는 허용차나 이 전체를 나타내는 공차나 다 둘 다 톨러런스라고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계획법의 원리는 이제 5가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품질경영 기사에서도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랜덤화의 원리, 반복의 원리, 블록화의 원리, 교락의 원리, 직교화의 원리. 저는 그냥 시험 볼 때는 이 앞에 자만 외웠어요. 랜반 분리교식 이렇게 앞에 자만 외워서 했고, 그렇게 외워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잘 뜯어보면서 보겠습니다. 랜덤화의 원리는 실험 조건을 이렇게 수립을 했어요. 여러 조합, 예를 들면 이런 게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수준 1에 뭐 B 수준 1 맞추고 뭐 수준 2에 뭐 B 수준 1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준 조합인데요. 그 조합을 이제 짜기 편한 조건으로 이렇게 쭉 만들다 보면 1, 2, 3, 4가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도 실험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실험을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을 때 랜덤하게 하라 합니다. 랜덤하게. 실제로도 랜덤하게 안 하면 약간 그 실험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했을 때 실험에서는 어, 뭐 A 인자가 뭐 영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랜덤하게 보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랜덤하게 해서 어, 뭐 랜덤하게 해서 그런 실험이 왜곡되는 거 좀 방지할 수도 있고요. 불안하면 한 번 더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랜덤하게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의 원리. 반복의 원리는
아무래도 그 조건 1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처럼, 만약 1원 배치다 그러면은 얘를 한 번 실험하면은 모르니까 두 번 또는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 어, 실험의 정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으로 값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오차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화의 원리입니다. 블럭은 환경 1과 2로 환경이 만약에 다르면 다른 걸 최대한 구분해서 실험을 해라. 어떤 경우에는 인자가 이 여러 환경이 뒤섞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실험 두 번 하고, 내일 실험 두 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실험 1, 2번, 내일 실험 3, 4번, 이렇게 하면 그 다른 환경 때문에 실제 인자의 그 영향이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있는데, 차라리 이 환경 2에서 쭉 했었으면은 확실히 그 인자의 영향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환경 1에서 쭉 했었으면 그 영향을 알 수 있었는데, 뒤섞이면, 아니면 설비 A에서 두 번, 뭐, 세 개 하고, 설비 E에서 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을 잘 나눠서 하면 환경으로부터 실험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교락의 원리가 좀 어려운데, 말이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 교락은 뭔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교락.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교락이란 말 뜻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번만 실험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할 수 없죠. 이렇게 구할 수 없다. 그럼 교락된 겁니다. 두 번 했네요. 이때는 이제 교락되지 않고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교락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교락의 뜻인데, 실험계획법에서 이제 이 교락은, 일부러 어떤 블록화시켜서 약간 이제 그 A 블록, B 블록으로, 나눠요. 나눠서, 어, 이 고차의 교호작용, 그러니까 2인자 이상의 이제 교호작용을, 어, 그냥 굳이 알고 싶지 않을 때는 그 교락을 블록으로 나눠서 교락시켜서, 어, 구하고 싶지 않은 인자는 그냥 그 제외시키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 수를 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음. 참고로 요 교우작용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데, 어, 어떤 인자가 다른 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을 교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 항공기, 뭐 헬리콥터, 어, 프로펠러 날개를 만약 예를 들면, 날개 폭 자체가 한 1cm였을 때는, 길이 자체가 1cm였을 때는, 어, 폭이 뭐 10cm든 20cm든 떠 있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날개 길이를 아까는 뭐 제가 1cm라고 했네요. 예. 날개 길이를 갑자기 비약적으로 한 10cm, 20cm 늘렸다고 보면 그때는 날개 폭이 조금이라도 크면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길이가 늘어난 만큼. 그러면서 짧았을 때는 영향이 없던 게 갑자기 길어지면서 영향을 주죠. 이럴 때, 어, 헬리콥터 날개의 폭에 길이라는 인자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게 교호작용입니다. 네, 그런 교호작용을 있을 때가 있어요. 구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결합시켜서 실험한다는 거. 이것도 그 다음 시간에 다 제가 실험을 통해서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교화의 원리입니다. 직교화의 원리는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죠. 직각으로 교차시키면 여기서 빠지는 실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실험의 중복을 없애고
모든 실험, 그 가능성의 실험을 할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음, 그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최대한 가까운 시간에 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런 배치법부터 해서 실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좀 길게 영상을 못 남겨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확실하게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음식 조리법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제품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 있으시면 한번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